염증 반응이거든요, 이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의사로서. 음성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안 아프면은 이런 우려도 있지만 아프신 분들은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당장 아픈 것 때문에 지금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특정한 제품들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냥 먹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자꾸 국민들이 이제 백신 맞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백신 후에 이상 반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요. 일단은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떻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DNA 백신을 맞던 메신저 RNA 백신을 맞던 간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반응하는 게 이제 염증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대식세포, 뭐 호중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이상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한 3일 동안 제일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사이토카인 같들이 막 혈관 바깥으로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어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우리 면역 체계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림프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질세포 이런 것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면 그 다음 단계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진행되면 이제 세포 면역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NK셀이라든가 뭐 T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면역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질문하신 대로 요 초기 3일 동안의 염증 반응이 내가 못 느낄 정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과도하게 나와서 힘들 정도로 나오느냐 아니면 그 단계 더 이상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쪽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의사나 환자분들이나 다 이 초기 3일 동안 반응이 강하게 안 나오면 가벼운 몸살기 정도라면 타이레놀 한두 번 먹고 넘어가셔도 저는 무방한데 3일 안에 너무 이상 반응이 강하게 나올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를 자가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응급실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요새 지금 상황에 응급실 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타이레놀을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맹목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너무 먹다 보면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제일 문제지 삼는 게 이제 간 독성이에요. 간에서 이제 해독을 못 하니까 타이레놀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들은 그냥 아세토아미노펜 하는데 그 먹었을 때 항염 작용은 아주 미비해요. 해열 진통 쪽으로 하는 건데 그 기전이 이제 뇌 쪽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생물학적 물질을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예 통증 자극을 이제 잘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시상하부라는 곳에 이제 온도 조절 중추가 있거든. 얘가 또 이제 그걸 억제를 해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들이 이제 아세토아미노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인 호중구 활성을 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은 백신 후에 먹어도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플 때 몸에서 면역 반응 때문에 아프긴 한데 잠시 잊게 해주는 약입니다. 약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죠. 아세토아미노펜은 100% 이것도 작용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작용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일이나 3일 이후에 이상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 진통소염제를 좀 쓰라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내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나왔는데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게 되면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사이토카인 뭐 스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초기 염증 반응 단계에서 여러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염증과 관계된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이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몸에 나쁜 것도 있는데 몸에 나쁜 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내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왜 의사협회에서나 공중파에서는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 외에는 언급을 안 하는데 왜 너는 그걸 언급하느냐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지나실 때는 내 몸을 다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써주는 게 좋겠다. 진통소염제를 썼다고 해서 염증 반응을 100% 억제하진 않아요. 또 만약에 진통소염제 먹고 우리 몸의 모든 염증 반응이 다 100% 사라진다 그러면 아플 사람 하나도 없지. 소염작용을 염증 반응을 100% 누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사 맞기 전에 이 항염제를 미리 좀 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진통소염제를 먹는 요령이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접종 후에 몸이 약간 으실으실하고 좀 안 좋으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3일 안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이거 저 생각에는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고 접종 후 6시간. 접종 후 6시간 정도는 지켜보고
점점 이상하고 뭔가 이제 염증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열이 막 38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전신에 통증이 심하게 나온다든지, 소화기 증상이 나온다든지, 두통이 심하게 나온다든지, 이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올 때는 물론 이제 그때 타이레놀을 먹겠죠. 근데 먹어도 그게 조절이 안 될 때는 브루펜 같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보호하는 쪽이 더 이로울 것이다. 항상 그랬잖아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데, 진통소염제 먹으면 백신 효능이 떨어질까봐 지금 먹지 말라는 건데, 지금처럼 과도하게 이상 반응이 염증 반응이 나왔을 때는 얘를 조금 눌러줘도 면역 기능이 크게 다 억제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상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접종 후 6시간 이후에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행스럽게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사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초기에 약을 먹어버리면 면역 반응 자체가 염증 반응이 아예 작동이 안 걸리니까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6시간 정도 이후에 과도한 이상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진통소염제를 좀 쓰는 게 좋겠다. 이제 뭐 진통소염제라는 게 세포막에 인지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라키돈산이라는 그 지방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에서 루코트리엔, 프록타그란딘, 스럼복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 활성 물질들이 나와요. 이 물질들이 뭐 쉽게 말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뼈주사 뭐 이런 것들이 코티졸 같은 거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얘는 아예 그냥 초기 단계에서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작용도 억제하고 나쁜 작용도 억제하고 통째로 다 블록하는. 지금 얘기한 뭐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 물질, 나쁜 물질을 같이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별적으로 나쁜 것만 억제하는 그런 진통소염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해보고도 조절이 안 되고 막 열이 38도 5분 이상 나오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다 지침을 내렸잖아요. 너무 과도한 이상 반응이 나올 때는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하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면,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을 무작정 장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간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원래 이제 500ml짜리고 650ml가 있는데, 500ml짜리는 작용 시간이 짧고 650ml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용법은 이제 650ml는 이제 하루 3번 정도 되는데, 약을 약국에 사서 보시면 설명서에 다 있어. 과도한 용량 복용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결론적인 상황이고, 꼭 강조하지만 접종 후 6시간 정도 지나서 이상 반응이 강하게 나올 때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진통소염제를 하루 이틀 정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이고, 그렇게도 안 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 반응 계속 나오는데 너무 지금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주사 맞았는데 일주일 후에 뭐 갑자기 손발이 붓고 뭐 멍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댓글도 제가 보고, 이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상 반응 나온 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타이레놀은 스럼복산이라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는, 물론 이제 진통소염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진통소염제가 스럼복산이라는 혈액 응고하는 거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혈전이 무서우니까 혈전 생기는 걸 억제하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피가 엉기질 않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면 좋은데 위벽을 보호하는 것들도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신장으로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그런 물질들도 다 그 단계에서, 아까 말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에서 생물학적 활성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통째로 블록을 해버리면, 차단을 해버리면, 하나를 살리려다가 또 다른 걸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그래서 무작위로 드시지 말라는 게, 조심해서 쓰라는 게, 아마 이제 뭐 정부나 의사협회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돼서 이제 아세토아미노펜을 이제 대표적인 그 약으로 이제 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상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올 때 진통소염제를 제일 무난한 게 약국에서 그거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에요. 전문 의약품이 아니니까 브루펜을 사서 드셔보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병원을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그 내가 지금 통계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그 제약회사에서 최소한 엄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했을 거란 말이죠. 항체 검사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전혀 백신 맞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도 아까 말한 우리 그 호중구라든가 대시세포들이 이물질에 대한 반응은 누구나 할 거라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오늘도 신문에 났잖아요. 화이자 2번 맞는 거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교차 접종하는 거라,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는 거라 항체 결과가 틀리잖아요. 어떤 약을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나왔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약을 줘도 사람마다 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백신이 안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물론 그게 호기심이 있고 아까 이제 그런 접종 맞고 아무 반응이 없던 친구도 걱정돼서 오는데 그거는 이제 6주 8주 이렇게 지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런 우려증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검사가 가능한 거죠? 검사 가능하죠.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의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의사가 무슨 신입니까? 의사는 병을 못 고쳐요. 의사들도 자기 자신도 내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환자들도 대부분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길 바라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의사는 단지 안내자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어서 식생활을 고치세요, 운동요법을 고치세요 얘기했는데 그게 일부지만 왜 자꾸 뭘 하라 그러냐,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컴플레인 사람들이 사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병을 못 고쳐요. 단지 도와주는 안내자다. 그런 진료하는 의사들도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환자분들도 병원 가셨을 때 그런 의사의 안내,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의학 용어로 하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게 결국 밸런스라는 얘기예요. 내 몸의 모든 장부가 자기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병이 내 몸에 들어와도 쉽게 이겨나가고, 항상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그 몸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야 돼요. 멘탈 스트레스, 피지컬 스트레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멘탈, 피지컬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의 피로도가 쌓이면 그게 질병 사인이거든. 안타깝게도 피로하다는 거를 질병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내 제일 불만이에요, 의사로서. 왜 초기의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데 국제 질병 코드에 피로라는 질병 코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피곤하다고 해서 영양제를 주게 되면 과잉 진료했다 그래요. 의료보험도 안 돼. 이게 쉬면 되는데 왜 병원에서 굳이 그거를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처방받느냐. 그거 다 의료보험이 안 되죠. 모든 병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죠. 초기에 못 알아차리는 거지. 소화불량에 걸린다든지 숙면을 못 취한다든지 이상하게 피곤하다든지 요 세 가지가 모든 질병의 초기 사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원래 소화를 잘 못해요,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조금만 일하면 금방 지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체질도 있지만 그게 몸의 초기 신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야, 너 지금 몸에 지금 이상하니까 네 몸을 좀 신경 써라 하고 내 몸에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음식, 운동도 어떻게 해야 정말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